14장. 5번째 별은 무척 흥미로운 별이었다.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그걸 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하늘 한가운데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작은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어린 왕자는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혼자 생각해 보았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그래도 왕이나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나 사업가, 술꾼보다는 덜 어리석지. 왜냐하면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거든. 그가 자기 가로등을 켠다는 것은 마치 별 한 개나 꽃 한 송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또 그걸 끄는 것은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그러고 보니 그거 참 아름다운 직업이네. 아름다우니까 당연히 유익하기도 하고. 어린 왕자는 별에 발을 들여놓자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아저씨.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 안녕, 그건 지시사항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지시사항이라는 게 뭐야? 가로등을 끄는 거지. 잘 자. 그리고 그는 곧 가로등을 다시 켰다. 왜 또다시 켰어? 지시사항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 지시는 지시니까. 잘 잤니? 하고 말하면서 그는 다시 가로등을 끄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선 체크무늬의 빨간색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내 직업은 정말 힘들어.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때는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켜기만 하면 되었거든. 그래서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나머지 밤 시간에는 잠을 잘 수 있었거든. 그렇다면 그 후로 지시가 바뀐 거야? 지시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게 문제야. 해가 갈수록 별은 점점 더 빨리 도는데 지시는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는 무슨, 이제는 이 별이 1분에 한 번씩 회전하니까 잠시도 쉴 틈이 없게 된 거야. 밤낮이 1분마다 바뀌니까 1분에 한 번씩 켰다 꺼야 하니까. 참 이상하네.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한 달이나?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지. 잘 자.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지시를 그토록 잘 지키는 그 남자가 좋아졌다. 의자를 뒤로 당겨가면서 해 지는 걸 보고 싶어 했던 지난 날이 생각나기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는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 말이야.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 난 언제나 쉬고 싶지. 역시 사람은 부지런하면서도 또 게으름 피우고 싶을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아저씨 별은 아주 작으니까 3발짝만 옮겨놓으면 한 바퀴 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나지고 싶으면 아저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돼. 쉬고 싶으면 걸으면 되는 거지. 그럼 하루에가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길어지는 거야.
그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잠자는 거야. 그렇다면 할 수 없군.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할 수 없지, 뭐. 안녕, 잘 잤니?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가로등을 껐다. 그 별을 떠나 여행을 계속하면서 어린 왕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왕이나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또 술꾼이나 사업가 같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을 안다면 비웃을 거야. 하지만 내게는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건 저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열중하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은 걸. 두 사람이 살 자리가 없어. 그가 그 축복받은 별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별에서는 하루 24시간 동안 무려 1440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차마 스스로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15장 여섯 번째 별은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책들을 쓰고 있는 늙은 선생이 한 분 살고 있었다. 오호, 탐험가로군. 어린 왕자를 발견하자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 위에 걸터 앉아 조금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벌써 몹시도 긴 여행을 했던 것이다. 너는 어디에서 왔니? 늙은 선생이 물었다. 이 커다란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는 거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바다나 강, 마을, 그리고 산과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학자지. 그거 참 재미있네요. 그거야말로 훌륭한 직업이군요.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처럼 멋진 별을 지금껏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네 별은 참 아름답군요. 이 별에 바다도 있나요? 난 몰라.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예? 어린 왕자는 실망해서 또 물었다. 그럼 산은요? 그것도 몰라. 그럼 도시와 강은요?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어. 할아버진 지리학자라면서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는 아니거든. 내겐 탐험가가 꼭 필요한데 말이야.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사막을 세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가로이 돌아다니지 않아. 책상을 떠나서는 안 되지. 대신 책상에 앉아 탐험가들을 만나는 거야. 그들에게 이것저것 물어서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지. 그리고 탐험가의 기억 중에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의 정신 상태를 조사하지. 왜요? 만약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책이 엉뚱하게 되어 버릴 테니까 말이지. 또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어째서요? 왜냐하면 술에 취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둘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하나밖에 없는 산을 2개가 있다고 기록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나쁜 탐험가가 될 수 있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탐험가의 정신 상태가 훌륭하다고 판단되면 그가 발견한 곳을 조사한단다. 그럼 직접 가보시나요? 아니, 그건 너무 성가신 일이거든.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거야. 가령 커다란 산을 발견했다면 커다란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했다. 너는 멀리서 왔지. 너는 탐험가야. 내 별에 대해 얘기해 줘. 지리학자는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일단 연필로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증거를 가져오면 다시 잉크로 쓰는 것이었다. 자, 어떤 곳이지? 지리학자가 다그쳤다. 아, 내가 살던 곳 말이에요. 별로 흥미로운 건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 있어요. 둘은 활화산이고 하나는 휴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야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리고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지리학자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어째서요? 아주 아름다운 꽃인데. 꽃이란 일시적인 존재거든. 일시적이란 무슨 뜻이죠? 지리책은 어떤 책보다 더 소중한 책이야. 그건 결코 유행이 지나 쓸모없게 되는 법이 없지. 산이 이치를 바꾸는 일은 없으니까. 또 바닷물이 말라 버릴 리도 없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만 기록하는 거야. 그렇지만 불 꺼진 화산이 다시 잠을 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이 무슨 뜻이죠? 한 번 한 질문은 대답을 듣고야만은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얼마 안 가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내 꽃이 얼마 안 가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물론이지.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생각에 잠겼다. 내 꽃은 일시적인 존재야. 세상에 대항할 무기라곤 가시 4개밖에 없고 그런데도 그걸 내 별에 혼자 남겨두고 오다니.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로 가봐. 상당히 평판이 좋은 별이거든. 어린 왕자는 그의 꽃을 생각하면서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16장 7번째 별은 그렇게 해서 지구가 되었다. 그런데 지구는 지금껏 보아온 평범한 별이 결코 아니었다. 거기에는 111명의 왕, 물론 흑인 왕들을 포함해서 7,000명의 지리학자와 90만 명의 사업가, 그리고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등 이럭저럭 20억 명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의 대륙에 전부 합해 자그마치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있었다니. 여러분들은 이제 지구가 얼마나 큰 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좀 멀리서 보게 되면 눈부시게 멋진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과 같았다.
맨 처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였다. 그들은 가로등을 켠 후 잠을 자러 갔다. 그러고 나면 시베리아와 중국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무대에 들어와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무대 뒤로 사라지고 나면 인도와 러시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아프리카와 유럽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엔 남아메리카, 그 다음엔 북아메리카의 순서로 차례차례 나타났다. 그들은 한 번도 틀린다거나 순서를 바꾸는 적이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었다. 단지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그의 동료만이 한가롭고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 일을 했다. 17장. 재치있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어쩌다 좀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다. 내가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정직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지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얻었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지구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는 아주 작다. 만약 지구에서 사는 20억 명의 어른들이 큰 모임이라도 가져서 촘촘히 줄을 지어 선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 크기의 광장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또 그들을 차곡차곡 포개어 놓는다면 태평양 위에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다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바오밤 나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내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그저 어른들에게 계산해 보라고 일러주면 된다.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들은 기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푸느라 괜히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건 쓸데없는 짓이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가? 그래서 어린 왕자가 지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놀랐다. 혹시 다른 별로 잘못 온 게 아닌가 싶어 걱정하고 있을 때 동그란 달빛 꼬리가 모래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안녕! 어린 왕자는 일단 인사부터 했다. 안녕! 뱀이 대꾸했다. 내가 지금 무슨 별에 떨어진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그래, 그럼 지구에는 아무도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매우 크거든.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걸터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별이 저렇게 반짝이는 건 누구든 언제고 다시 자기 별을 찾아낼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닐까? 저기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 머리에 있어. 그렇지만 너무 멀리 있어. 내 별은 아름답구나. 여긴 무엇하러 왔니? 뱀이 물었다. 난 어떤 꽃이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아, 그래? 그리고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지? 사막은 좀 쓸쓸하구나.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애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넌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 더 힘이 세.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넌 별로 힘이 세지 않아. 발이 없으니 여행할 수도 없고. 하지만 나는 배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마치 금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 감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버리지. 그렇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같이 약한 아이가 이 돌로 된 지구에 왔으니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내 별이 몹시 그리울 때면 언제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는 아,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근데 왜 그렇게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수수께끼를 모두 풀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리고 둘은 침묵했다. 18장.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지만 꽃 한 송이와 마주쳤을 뿐이었다. 꽃잎이 세 장인 보잘것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가 공손히 물었다. 꽃은 언젠가 상인 몇 명이 무리지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라고? 글쎄, 한 예닐곱 명쯤 있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는 몰라. 그들은 바람에 불려다니지 뿌리가 없거든. 그래서 아마 곤란을 많이 겪을 거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19장.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산은 무릎 높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새 화산뿐이었다. 그리고 휴화산은 의자로 사용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이 산처럼 높은 산에서는 이 별 전체와 이 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겠지. 그러나 바늘끝처럼 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그가 혹시나 하고 말해보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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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애로워. 난 애로워. 난 애로워. 난 애로워.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얄궂은 별이군. 온통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험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라곤 없어. 남이 한 말만 되풀이하고 내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20장) 어린 왕자는 모래 벌판을 지나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걷다가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리고 길이란 모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다. 안녕.
그가 말했다. 이번에는 장미가 활짝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장미꽃들은 모두 그의 꽃과 아주 닮아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놀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린 장미꽃들이야. 아, 그래? 어린 왕자는 자신이 아주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그에게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자기 하나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 똑같은 꽃이 한 정원에만도 5,000송이가 피어있는 것이 아닌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약 내 꽃이 이걸 본다면 무척 상심할 거야. 야단스럽게 기침을 해대며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죽은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 꽃을 돌봐주는 척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기에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는 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꽃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꽃은 그저 평범한 장미꽃에 지나지 않았어. 내가 가진 거라고는 흔한 장미꽃 하나와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새 화산, 게다가 그중 하나는 영영 불이 꺼진 것일지도 모르고 이것들 가지고서는 정말 훌륭한 왕자가 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풀바디에 엎드려 울었다. 21장.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히 인사하고 돌아다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사과나무 아래.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넌 누구야?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랑 놀아줘. 난 정말 슬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아, 그럼 미안해. 그러나 잠시 생각한 후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근데 길들인다는 게 뭐지? 너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무얼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뭐니?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서 사냥을 하지. 그게 참 골치 아픈 일이야. 그들은 닭도 키우지. 그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야.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다.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야?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쉽게 잊혀진 어떤 것인데 그건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관계를 만든다고? 물론이지. 넌 나에게 아직은 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일 뿐이야.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 또 너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에게 나는 다른 많은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거든. 그렇지만 만약 내가 날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에게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거야.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서는 온갖 일들이 다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가 아니야. 그러자 여우는 매우 궁금한 모양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서란 말이야? 응.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그거 참 신기하군. 그럼 닭은? 없어. 세상에 완전한 대락은 없군. 여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리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생활은 단조롭단다.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모두 똑같고 사람들도 모두 똑같아. 그래서 난 좀 지루해. 그렇지만 만약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히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발소리들과는 다른 발소리를 알게 되겠지? 다른 발소리들은 나를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만들지만 내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여겨져서 그걸 들으면 난 땅 밑 굴에서 뛰어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저길 좀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은 안 먹으니까 나에게 밀은 아무 소용도 없어. 밀밭은 내게 아무 생각도 불러일으키지 않아. 그건 정말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내가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왜냐하면 역시 황금빛으로 물든 밀밭이 내게 내 추억을 떠올려 줄 테니까. 그러면 나는 밀밭 사이를 불어가는 바람 소리도 좋아하게 되겠지? 여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말했다.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 줄래? 나도 그러고 싶어. 그렇지만 난 시간이 별로 없어. 난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고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싶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무언가를 길들이지 않고서는 그걸 정말로 알 수는 없어.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진정으로 알게 될 시간이 없어졌어. 그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가게에서 살 뿐이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이제 그들은 친구가 없는 거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하면 되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내심이 있어야 해. 처음에는 내게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풀밭에 앉는 거야. 나는 너를 흘끔흘끔 곁눈질로 쳐다보지.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 갔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주는 게 더 좋아. 여우가 말했다. 이를테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 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하겠지? 그리고 4시가 다 되었을 때 난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아마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그렇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몇 시에 맞춰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어떤 준비의식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 의식이라는 게 뭐야?
여우는 대답해 주었다. 그것도 역시 너무 쉽게 잊혀지는 어떤 것이지. 의식이란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는 다른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고 어떤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는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를테면 내가 아는 사냥꾼들도 의식을 치르지. 매주 목요일만 되면 그들은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신나는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갈 수 있어. 근데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하루하루가 모두 똑같아지잖아? 그렇게 되면 난 하루도 쉴 수 있는 날이 없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그가 떠나려 하자 여우가 말했다. 난 울고 말 거야. 그건 어쩌면 내 탓이야. 난 널 슬프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는데 내가 나한테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그건 그래. 그런데도 울 거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울 거야. 여우가 대답했다. 그것 봐. 길들인다는 게 뭐가 좋니? 좋은 게 있지. 저 밀밭의 색깔을 보면. 여우는 덧붙여 말했다. 그 장미꽃을 다시 가서 봐. 그러면 내가 두고 온 꽃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장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해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과는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의 내 여우와 같아. 처음에는 그 여우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었지.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그러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너희들은 물론 예쁘지만 텅 비어 있어. 아무도 너희를 위해 죽어주지는 않을 테니까. 물론 내 꽃도 지나가는 사람이 본다면 너희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그 꽃은 너희들 전부보다도 더 소중해. 내가 그 꽃에 물을 뿌려 주었기 때문이야. 또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 주었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야. 나비를 위해 2-3마리 남겨놓고는 그 꽃의 벌레를 내가 다 잡아주었기 때문이야. 그 꽃이 불평을 하거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또 때로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들어주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꽃은 내 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참,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어린 왕자는 잘 기억에 두려는 듯 되뇌어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그 꽃에게 내가 바친 그 시간들이야. 내가 그에게 바친 시간들이다.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는 듯 다시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잊어버린 거야. 그렇지만 넌 잊어선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넌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는 거니까. 너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다. 결코 잊지 않으려는 듯 어린 왕자는 되풀이했다. 22장.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철도의 전철수가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기차에 탄 사람들을 1000명씩 한 묶음으로 해서 갈라놓고 있단다. 사람들을 실은 기차를 어떤 때는 왼쪽으로 또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지.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바람에 전철수의 작은 사무실이 부르르 흔들렸다. 다들 매우 바쁜가 봐. 도대체 뭘 찾으러 달려가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열차의 기관사도 모르지. 전철수가 말했다. 그때 반대 방향으로 두 번째 급행열차가 불을 환하게 밝히고선 우르릉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들이 벌써 되돌아온 거야? 전철수가 대답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서로 번갈아 오가는 거지. 그렇다면 자기들이 원래 있던 곳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불을 환하게 켠 세 번째 급행열차가 또 천둥 소리를 내면서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먼저 번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아. 저 안에서 잠들어 있거나 하품만 하고 있지.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볼 뿐이지. 전철수의 대답을 듣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는 건 어린 아이들밖에 없어? 아이들은 헝겊으로 만든 인형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해? 그러면 그 인형은 소중한 것이 되는 거야? 어른들이 인형을 뺏으려 들면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그러자 전철수가 말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행복하군. 23장.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말했다. 이번에는 갈증을 가라앉혀주는 알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만 먹으면 물을 마시고 싶지 않게 되는 그런 약이었다. 그 약을 왜 팔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걸 먹으면 시간이 아주 많이 절약되거든. 전문가들이 계산해 봤는데 일주일에 무려 53분을 절약할 수 있대. 상인이 대답했다. 그러면 그 53분 동안에 뭘 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지, 뭐.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53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난 샘이 있는 곳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갈 텐데. 24장.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껴두었던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을 마셨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 내가 겪은 이야기들은 참 재미있구나. 근데 아직 비행기를 다 못 고쳤으니 이를 어쩌지? 마실 물도 바닥나 버렸고, 나도 만약에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는데. 내 친구 여우는 이렇게 말했어.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꼬마 친구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말이야.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 이렇게 대답했다. 비록 곧 죽게 될지언정 친구를 가졌다는 건 좋은 일이야. 여우를 친구로 사귀었다는 게 난 정말 기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못하는군.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은가 봐. 햇빛에 조금만 더 있어 보라지. 그러면. 어린 왕자는 나를 쳐다보더니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소용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넓은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겠다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몇 시간을 말없이 걷고 나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갈증이 너무 심해 열이 좀 나서 그런지 그 별들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몽롱하게 보였다. 어린 왕자의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마르니? 내가 물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것일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으나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에게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지쳐 있었다. 그는 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별들은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그래. 그러고 나서 나는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진 모래 언덕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그건 정말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한번 앉아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가 침묵 속에 환하게 빛나는 것이다. 그때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사막의 이 신비로운 광채가 무엇인가를 문득 깨닫고 흠칫 놀랐다.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떤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집 어딘가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보물은 아무도 찾을 수 없었고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 집은 그 보물로 인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 집은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맞아. 내가 말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걸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이어서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그를 내 팔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부서지기 쉬운 소중한 보물 하나를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지구에는 이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달빛 아래 비치는 그 창백한 이마와 감겨진 두 눈과 바람결에 나부끼는 그 머리칼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말했다. 여기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벌어진 그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잠든 이 어린 왕자가 이토록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성실성 때문이야. 장미꽃 하나가 마치 램프의 불꽃처럼 잠들어 있는 이 얼굴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더욱더 어린 왕자가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램프의 불은 잘 지켜주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밤새 걷고 또 걷다가 동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25장.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급행열차에 몸을 싣지만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는 모르고 있어.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제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그는 또 덧붙였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찾은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보통 모래밭에 구멍을 파 놓은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을의 우물과 비슷했다. 그러나 근처에 마을이라곤 없었다.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거 참 이상하군.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잖아. 도르래, 물통, 밧줄.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면서 줄을 잡고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도르래는 오랫동안 바람이 자고 있어서 한 번도 돈 적이 없는 바람개비처럼 삐거덕 소리를 냈다. 이 소리 들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이 우물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니까 우물이 노래하는 거야. 나는 그가 힘을 쓰는 것이 안쓰러워 말했다. 이리 줘. 내가 당기기엔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꼭대기까지 당겨 올렸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잘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쟁쟁하게 울렸고 두레박 속에 흔들리는 물 위에 해가 일렁이는 게 보였다.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한 모금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때 나는 어린 왕자가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두레박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대어 주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그 물을 마셨다. 그 순간은 축제처럼 감미로운 순간이었다. 그 물은 먹는 물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 밤새 걸어온 길과
도르래의 노래 그리고 그걸 담긴 내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 물은 마치 선물을 받을 때처럼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의 음악과 사람들의 부드러운 미소가 내가 받은 선물을 마냥 황홀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과 같은 이치였다. 아저씨네 별 사람들은 한 정원 안에 장미꽃 5,000송이를 키우면서도 자기들이 찾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발견하지 못해. 그래, 발견하지 못해.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장미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 얻을 수도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맞아. 하지만 눈은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물을 마시고 나서 숨을 한 번 크게 쉬었다. 그랬더니 모래가 새벽빛을 받아 꿀 빛깔을 띄었다. 나는 그 꿀 빛깔에도 행복했다. 괴로워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는가? 아저씨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해. 다시 내 곁으로 와서 앉아있던 어린 왕자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약속이라니 무슨? 양에게 씌울 입마개 말이야. 나는 그 꽃에게 책임이 있어. 나는 내가 그려두었던 그림들을 주머니에서 끄집어냈다. 어린 왕자가 그걸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양배추 같아. 뭐라고? 나는 그래도 바오밥 나무 그림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그렸다고 자부해 보지 않았던가. 아저씨가 그린 이 여우는 귀가 꼭 뿔처럼 생겼어. 너무 길어. 이렇게 말하고선 웃는 것이었다. 예, 그건 너무 가혹한 말이야. 난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안 보이는 보아뱀밖에는 그릴 줄 몰랐었어. 아, 그건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거든. 나는 입마개를 그려서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에게 물었다. 너 이제 어떡할 거니? 그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야. 그러고는 잠시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지? 그는 얼굴을 붉혔다. 왠지 모를 슬픔이 또다시 내게 솟구쳤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럼 일주일 전 내가 널 처음 본 그 아침,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내가 그렇게 혼자 걷고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었단 말이구나. 내가 떨어진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니? 어린 왕자는 또 얼굴을 붉혔다. 잠시 머뭇하다가 내가 또 물었다. 꼭 1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또 한 번 얼굴을 붉혔다. 그는 결코 묻는 말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다. 그렇지만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그래 하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아, 어쩐지 난 두려워지는구나. 그러나 그는 내게 말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아저씨 기계로 되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렇지만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 여우가 떠올랐다. 누군가에게 길들여 졌을 때는 울게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다. 26장. 우물 옆에 허물어진 오래된 돌담이 있었다. 다음 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내가 다시 그리로 갔을 때 어린 왕자는 그 위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그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 못하겠니? 정확하게 여기는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가 다음과 같이 대꾸했기 때문이다. 아니야. 날짜는 틀림없어. 그런데 이치가 여기가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돌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했다. 물론이지.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 봐둬. 그곳에서 넌 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늘 밤에 올 테니까. 돌담에서 겨우 20m 떨어진 거리에 내가 있었지만 아직도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가진 독은 좋은 거지?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는 않을 자신이 있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우뚝 멈춰섰다. 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가봐. 내려가야겠어. 그래서 나도 돌담 아래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단 30초 만에 여러분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바짝 세우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면서 막 뛰어갔다. 그러나 뱀은 내 발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분수의 물줄기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없어지듯 모래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사라져버렸다. 조금도 허둥대지도 않고서 가벼운 새소리를 내면서 돌들 사이로 숨어버린 것이다. 나는 돌담 밑까지 이르러 얼굴빛이 눈처럼 하얘진 어린 왕자를 품에 받아 안았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이젠 뱀과 얘기를 하다니. 나는 어린 왕자가 언제나 목에 두르고 있는 금색 머플러를 끌어주었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물로 적셔주고 또 물을 좀 마시게 했다. 이젠 그에게 무어라 물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았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팔딱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제 아저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니?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던 비행기를 뜻밖의 고쳤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려고 오던 길이 아니었던가?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러더니 슬픈 목소리로 내가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더 힘들어 하고 말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아기처럼 품에 꼭 껴안았다.
그런데도 마치 내가 붙잡을 틈도 없이 심연 속으로 그가 가라앉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심각한 눈길로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걸 넣어둘 상자도 있고 입마개도 있고. 그러고는 쓸쓸히 웃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너 무서웠구나. 틀림없이 그는 무서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살며시 웃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밤엔 더 무서울 거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아 나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져 왔다. 그 웃음소리를 영영 다시 들을 수 없게 되다니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나에게 사막의 샘 같은 것이었다. 내 웃음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 별이 내가 작년 이맘때 떨어졌던 그 장소 바로 위에 있게 될 거야. 그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나쁜 꿈 같은 것 아니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할 뿐이었다.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어떤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게 즐거울 거야. 별마다 꽃이 필 테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게 해준 그 물 말이야. 그건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나지? 정말 맛있는 물이었어. 맞아. 밤마다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아저씨에게 가리켜 줄 수는 없어. 오히려 더 잘 됐지 뭐.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이렇게 말하고 그는 또 웃었다. 난 그 웃음소리가 좋아. 바로 그게 내가 줄 선물이 될 거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지? 모든 사람에게 별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 여행하는 사람에게 별은 길잡이지. 별을 아주 작은 빛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에게는 별은 연구해야 할 어려운 문제일 거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겐 별은 황금으로 만들어졌어. 하지만 이런 모든 별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건 무슨 말이지? 나는 저 별들 가운데 하나에 살고 있을 거야. 그 한 별에서 웃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밤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모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는 또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가 곧 슬프지 않게 되면 슬픔이란 언제나 가시게 마련이니까 나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로 있을 거야. 그래서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이따금 괜히 창문을 열게 되겠지?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하늘을 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고 깜짝 놀랄 테지? 그럴 때에는 친구들에게 그래, 나는 언제나 별을 보면 웃음이 나오거든 하고 말하는 거야. 그럼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난 그럼 아저씨에게 못된 짓을 한 셈이네.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다시 웃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저씨에게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잔뜩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진지한 얼굴이 되어서 말했다. 오늘 밤에는 오지 마.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어디 좀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건 원래 그렇거든. 괜히 와서 그런 걸 보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그 녀석은 심술궂거든.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는 곧 안심이 되는 듯 했다. 그래, 맞아. 두 번째 물 때엔 독이 없다고 했지?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소리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를 다시 뒤쫓아 갔을 때 그는 빠른 걸음으로 뭔가 결심한 듯 걷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저씨 왔어? 그는 내 손을 잡고 또 걱정하면서 말했다. 이러면 안 돼. 아저씨 마음이 아플 텐데?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제 알겠지? 갈 길이 너무 멀어서 그러는 거야. 내 몸까지 가져갈 수는 없거든. 너무 무거워서.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 몸은 버려야 할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를 버린다고 슬퍼할 건 없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조금 풀이 죽어있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려고 애썼다. 괜찮을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이 다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주겠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정말 재미있겠지? 아저씨는 작은 방울을 5억 개 가지게 되고 나는 샘을 5억 개 가지게 될 테니. 그러고는 그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다 왔어. 여기야. 나 혼자 한 걸음 옮기게 해줘. 이렇게 말하고는 무서워서 주저앉았다. 아저씨, 내 꽃 말인데 나는 그에게 책임이 있어. 꽃은 너무 약하거든? 또 너무 순진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시만 4개 가지고 세상에 대해 자기 몸을 방어하려 하니.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다 됐어. 그는 잠시 머뭇하더니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한 걸음 옮겼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발목에 노란 한 줄기 빛이 번쩍했을 뿐이었다.
그는 잠깐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듯 그는 스르르 쓰러져 내렸다. 모래이라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27장. 이젠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 나를 다시 만난 내 동료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보고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너무 지쳐서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 슬픔도 좀 가셨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가셔버린 것은 아니란 뜻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자기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이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밤에 별들의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한다. 그것들은 마치 5억 개의 방울들 같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그 양의 입마개에 가죽끈을 붙이는 것을 깜빡한 것이 아닌가? 끈이 없으니 그는 입마개를 양의 입에다 고정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양이 벌써 꽃을 먹어버렸는지도 몰라 하면서 혼자 궁금해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천만에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그 꽃을 매일 밤 유리덮개로 잘 덮어주니까 말이야. 그리고 양을 잘 감시하고 있을 거야 하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또 모든 별들이 나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준다. 또 어떤 때는 누구나 어쩌다 한두 번쯤 방심할 때도 있지. 그러면 그걸로 끝장인데 어느 날 저녁 그가 혹시 유리덮개 씌우는 걸 깜빡했다면 또 양이 만약 소리도 없이 밤새 상자에서 걸어 나왔다면 하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저 모든 별 방울들이 전부 눈물 방울로 변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이지 신기한 일이다. 내게는 또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저 하늘 어디에선가 장미꽃 한 송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우주의 모습이 온통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시라. 그리고 그 양이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얼마나 뒤바뀌어 버리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그림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더 잘 보여주고 싶어 한 번 더 그렸다. 바로 이곳에서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다. 혹시 언젠가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일이 있다면 여기구나 하고 곧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잘 보아두기 바란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여러분이 이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제발 부탁이니 서둘러 지나쳐 가지 말고 저 별 아래 잠시 멈춰 서 있기를 바란다.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웃는다면 그리고 그가 금발머리를 하고 있다면 뭐라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이처럼 마냥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기 바란다. 그가 돌아왔다고 나에게 빨리 편지해 주시길.